정선 산골의 봄은 늘 늦게 찾아왔습니다. 1968년 4월 눈이 녹은 자리마다 머위와 곰치가 고개를 내밀 무렵이었죠. 18살 하는 이는 그날도 새벽부터 어머니를 따라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은희의 고무신이 젖은 흙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앞서 걸으며 이따금 멈춰서서 풀을 살폈죠. 은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은희야, 이 풀 봐라.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작은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인맥이 세 갈래로 뻗어 있었죠. 삼지구엽초예요. 그래, 맞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냈습니다. 은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산을 다녔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약초를 캐서 읍내 한약방에 납품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한 삶이었죠. 은희의 손은 거칠었지만 민첩했습니다. 뿌리를 상하지 않게 캐는 법, 독초와 약초를 구별하는 법, 어느 계절에 어떤 풀을 채취해야 하는지 모두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이 준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희는 학교를 중학교까지만 다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이장님 댁에서 빌린 책들을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읽었어요. 식물도감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마을 또래 아이들이 웃고 떠들 때도 은희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곤 했죠. 사람보다 산이 편했습니다. 풀과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시 사람처럼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그는 큰 가방을 들고 마을회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저는 맹주호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교육지원팀에서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 너머 눈빛은 자신감이 넘쳤죠.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맹주호는 서류와 책을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농촌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죠. 재능 있는 젊은이를 선발해서 장학금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장학금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죠. 며칠 뒤 맹주호가 은희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토담집 마당에서 은희는 약초를 말리고 있었어요.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느니 약 맞습니까?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맹주호가 마당 앞에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마을 이장님께 들었습니다. 약초를 잘 아신다고요. 은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주호는 말리던 약초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이름을 물었어요.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죠. 당귀, 청궁, 작약, 시오. 그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식물 지식이 풍부한 건 드문 일입니다. 맹주호는 그날부터 자주 마을에 왔습니다. 은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은희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큰 도서관, 식물원, 대학교. 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었죠. 은희 양은 공부를 계속하면 좋겠어요. 재능이 아깝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맹주호가 부모님께 제안했습니다. 은희를 서울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숙식을 제공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였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죠.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공부, 새로운 세상.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딸아이를 믿고 보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부 프로그램이니 걱정 마세요. 맹주호는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도장이 찍힌 공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닷새 뒤 은희는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옷 2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낯선 곳이니까. 네. 엄마,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맹주호의 차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은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작은 집, 산,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차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서울은 이쪽이 아닌데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연구소에 들를 겁니다. 거기서 며칠 지내다 서울로 갈 거예요. 맹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차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차가 멈췄습니다. 숲속에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어요. 연구소라고 하기엔 너무 외졌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보았죠. 산은 고요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은희는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맹주호가 건물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이야기합시다. 은희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겁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죠.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고향산에서 보던 그 별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별은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해라. 낯선 곳이니까. 그녀는 작은 주먹을 쥐었죠.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첫날 아침 은희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유리 너머로 숲이 보였죠. 은희는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어요. 어떤 방에는 책상과 기계들이 놓여 있었죠. 은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일어났군요. 맹주호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연구소입니다. 말했잖아요. 언제 서울로 가요? 맹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어요. 은희는 의자에 앉았죠. 맹주호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은희 양,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연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구, 피험자,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온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이 됐어요. 맹주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은희는 글을 읽을 수 있었죠. 연구 참여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은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혔어요. 제가 거부하면요? 맹주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거부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었어요. 협조해 주세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산속 깊은 곳이었죠. 길도 몰랐습니다. 처음 몇 주는 견딜만 했습니다. 맹주호는 은희에게 책을 주었어요. 식물학, 화학, 생물학. 은희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었죠. 하루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록이 시작됐어요. 맹주호는 은희의 일상을 적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량, 표정 변화, 말의 횟수, 모든 게 관찰 대상이었죠. 오늘은 책을 몇 페이지 읽었나요? 62페이지요. 어제보다 줄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피곤했어요. 피곤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맹주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은희는 19이 됐어요. 어느 날 맹주호가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연구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싫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맹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희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감정이 없었죠. 그저 관찰 대상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며칠 뒤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은희는 법적으로 맹주호의 아내가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피험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아이를 가졌어요. 첫째 도윤이 태어났죠. 그러고 서하, 지온, 채린, 4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맹주호는 아이들조차 실험 대상으로 봤습니다. 도윤아, 오늘 엄마가 몇 번 웃었는지 세어봐. 5살 도윤이 공책을 들고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호 씨, 아이들은 안 돼요. 교육입니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맹주호는 은희를 차갑게 봤습니다.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은희는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었어요. 하지만 맹주호는 그것마저 기록했죠. 피험자의 감정 폭발, 지속시간 12분. 은희의 고통이 데이터가 됐습니다. 은희는 깨달았어요. 저항도 실험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침묵과 관찰로. 매일 새벽 은희는 깨어 있었습니다. 맹주호의 생활 패턴을 외웠어요. 5시 30분 기상, 6시 10분 커피, 12시 30분 점심. 모든 게 규칙적이었죠. 은희는 작은 공책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밤, 호롱불 아래서 적었어요. 맹주호의 습관, 약점, 일상의 틈. 관찰하는 자가 관찰당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배운 지식이 쓸모가 됐어요. 은희는 건물 뒤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허락을 받았죠. 채소를 기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약초를 심었어요. 독이 아닌 진정 성분을 가진 풀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추출했어요. 적정량을 마시면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성분이었죠. 은희는 자신의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분량을 조절했어요. 어느 가을날 맹주호가 선언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자극을 가할 거예요. 은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통제된 고통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반응을 관찰하려고요. 안 돼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조심스러운 눈빛, 서아의 작은 손, 지온의 웃음, 채린의 목소리.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새벽녘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건물을 덮었습니다. 은희는 작은 병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가웠죠. 이제 역할이 바뀔 거예요.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발소리를 감췄죠. 맹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은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희는 찻잔을 들고 들어갔어요. 비가 많이 와요. 따뜻한 차 드세요. 맹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잔을 받아 마셨어요. 평소처럼 아무 의심 없이. 은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1분, 2분, 3분. 맹주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은희를 봤어요. 눈은 떠져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은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관찰 대상이에요.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맹주호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만 은희를 따라왔어요. 은희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10년이에요. 제가 당신을 관찰한 시간.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차가운 평온이었죠. 맹주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은희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의 노트들이 가득했죠. 당신은 저를 관찰했어요. 저도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5시 30분 기상, 6시 10분 커피 2잔, 12시 30분 점심, 14시부터 16시까지 실험 기록 작성, 22시 10분 위스키 2모금, 22시 35분 취침. 은희는 한 페이지씩 넘겼습니다. 당신은 규칙적이에요. 변화를 싫어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합니다. 맹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자신이 관찰당한다는 걸 몰라요. 은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뒤로 돌아갔어요. 밧줄을 꺼냈죠. 산에서 쓰던 튼튼한 삼줄이었습니다. 맹주호의 몸을 의자에 고정했어요. 팔, 다리, 몸통. 은희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약초를 묶던 그 손이었죠. 두렵죠? 움직일 수 없는 게. 은희는 그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희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놓았어요. 맹주호가 실험 기록용으로 쓰던 것이었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험잡이, 남성 50대, 실험명 역할 전도, 목적 가해자가 피험자가 될 때의 인식 변화 관찰. 맹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희는 그의 노트를 펼쳤어요. 당신이 쓴 방법이에요. 저는 배웠습니다. 10년 동안. 은희는 책상 서랍에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맹주호가 실험에 쓰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놓았죠.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과 다르니까. 맹주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관찰했어요. 땀 분비 시작. 시간 23시 17분. 은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맹주호가 자신을 기록하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맹주호를 관찰만 했죠. 그의 눈빛, 호흡, 미세한 떨림. 모든 걸 적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은희는 일어섰어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갈 거예요. 은희는 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12살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은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도윤이 눈을 떴어요. 엄마, 조용히 해. 동생들 깨워. 집을 나가야 해. 도윤은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여기 있어야 해. 도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서아, 지온, 채린 모두 조용히 움직였어요. 은희는 작은 가방에 옷과 노트를 넣었습니다. 맹주호의 기록들도 챙겼죠. 엄마, 무서워. 9살 채린이 은희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은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맹주호는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약효가 풀리기 시작했는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올 거예요. 제가 신고할 겁니다. 은희는 녹음기를 끄고 챙겼어요. 당신의 기록도 가져갈 거예요. 증거니까. 맹주호의 입이 약하게 열렸습니다. 왜? 겨우 나온 목소리였어요. 은희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1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은희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관찰당하는 게 어떤 건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은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채린을, 서아는 지온의 손을 잡았죠.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은희는 길을 알았어요. 10년 전 이 길로 왔으니까 손전등 하나로 길을 비췄습니다. 엄마, 얼마나 가야 해요? 서아가 물었어요. 마을까지. 조금만 참아. 아이들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비에 옷이 다 젖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이장님 댁불이 켜져 있었어요. 은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저예요. 하느니.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놀란 얼굴로 은희를 봤어요. 은희, 내가 왜? 경찰을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장님은 은희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1시간 뒤 정선지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검은 노트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예요. 젊은 순경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맹주호의 기록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을 이용한 실험, 강제 감금, 10년간의 통제. 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네, 전부 사실이에요.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속 연구소에 그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면 됩니다. 경찰차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희와 아이들은 이장님 댁에 남았어요. 이장님 아내가 따뜻한 차와 마른 옷을 내왔습니다. 얘들아, 옷 갈아입어라. 아이들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죠. 도윤이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오쯤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맹주호를 데리고 왔어요.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를 봤습니다. 10년 만에 대등한 눈높이로 마주 본 것이었죠. 맹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희도 침묵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채린이 울기 시작했고 서아와 지온도 따라 울었습니다. 도윤은 참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죠. 은희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엄마는 안 울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울게. 지금은 참아야 해. 은희는 산을 올려다봤어요. 연구소가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죠. 증언해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10년의 일을 말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가방 속 노트를 만졌어요. 기록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은희야,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이장님, 아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10년 만에 자유로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은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첫걸음을 뗐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은희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재판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은희와 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은희는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10년 전 약속했던 그 서울이었죠. 법정은 넓고 차가웠어요. 은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봤죠. 은희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론 부부예요. 하지만 실제론 피험자였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산골에서 올라온 날 연구소의 감금, 강제 혼인, 아이들을 이용한 실험.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들이 증거입니다. 은희는 검은 노트를 제출했어요. 맹주호가 10년 동안 적은 기록이었죠. 판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맹주호는 침묵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라고요? 검사가 노트를 들어보였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통제한 게 연구입니까? 법정이 조용했어요. 은희는 맹주호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매번 법정에 섰어요. 아이들도 증언했습니다. 12살 도윤이 증인석에 앉았을 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아빠는 엄마를 실험 대상이라고 불렀어요. 저희한테 엄마를 관찰하라고 했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프게 될까봐. 판사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충분합니다. 1978년 가을 판결이 나왔습니다. 맹주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재판이 끝난 뒤 은희와 아이들은 정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파란 지붕집이 있었어요.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방 3개의 마루가 있었죠. 아이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여기 마당도 있어요. 채린이 소리쳤어요. 그래, 꽃 심을 수 있겠다. 은희는 마당을 봤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첫 겨울은 어려웠습니다. 은희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바느질 일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죠. 도윤은 학교에 다니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 그만둘까요?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하지만 돈이. 엄마가 벌게. 넌 공부나 해. 은희는 단호했어요. 아이들만큼은 배워야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희는 마당에 씨를 뿌렸어요.
채소와 약초를 심었죠.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는 은희의 손은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지온이 물었습니다. 민들레야. 어디서나 잘 자라. 예뻐요. 그래. 작지만 강한 꽃이지. 여름이 되자 마당에 꽃이 폈습니다.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났어요. 은희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은희야, 우리 아이가 배탈이 났는데 이 약초 다려 먹이세요. 은희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약초 지식이 쓸모가 됐어요. 사람들은 고마워했죠. 은희 씨,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대학 진학을 권했죠. 엄마,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대로. 은희는 아들을 봤어요. 15살 소년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래, 좋은 선생님이 되렴. 엄마도 배우면 어때요? 엄마는 늦었어. 아니에요. 나이는 상관없잖아요. 도윤의 말에 은희는 생각했어요. 배움. 그녀가 꿈꿨던 것이었죠. 그해 겨울, 은희는 야간 중학교에 등록했습니다. 30살의 학생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교실에서 은희는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놀랄 정도였죠. 은희 씨, 글을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은희는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배우는 게 좋았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학에 갔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아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지호는 산을 좋아해서 산림 공부를 했어요. 체리는 약초차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봐요. 체린이 차를 내왔습니다. 향이 좋구나.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어요. 은희는 차를 마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1988년 은희는 40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어요. 하지만 얼굴엔 평화가 있었죠.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맹주호가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면회를 오시겠습니까?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갈 거예요? 잘 모르겠구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아. 교도소는 멀었습니다. 은희는 혼자 찾아갔어요. 면회실에서 맹주호를 봤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죠. 머리가 하얗고 등이 굽었어요.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맹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냅니다.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요. 또 침묵이 왔습니다. 맹주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은희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늦었어요. 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은희는 일어섰어요. 잘 계세요. 은희 씨,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죠. 밖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은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에 민들레가 피어 있었어요. 작고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은희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 은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게를 내려놓았다.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된다.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엔 별이 빛났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였죠.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2008년 은희는 60이 됐습니다. 파란 지붕집 마당엔 민들레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민들레 뜰이라고 불렀죠. 도윤은 중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서아는 마을 보건소 간호사, 지호는 산림청 공무원, 체리는 약초차 가게를 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았죠.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5살 손녀가 꽃을 가리켰습니다. 민들레란다. 작아도 강한 꽃이지. 은희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맹주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은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슬픔은 아니었죠.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날 저녁 은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의 하늘 맑음, 오늘의 마음 평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민들레가 마당 가득 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죠. 은희는 차를 내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어요. 정선 실험실 사건 30주년 기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기록했어요. 관찰하고 적었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잘 자랐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자는 민들레를 봤습니다. 왜 민들레를 심으셨나요? 작지만 강하잖아요. 저랑 닮았어요.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격려의 편지가 왔어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연락했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저도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2018년 은희는 70이 됐습니다. 체린이 민들레밭을 만들어 차 농장을 시작했어요. 이름은 민들레 뜰이었죠. 은희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매일 조금씩 적었어요. 산골 마을의 봄, 연구소의 감금, 탈출, 재판, 그리고 회복.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민들레는 지지 않는다였습니다. 은희는 대학에서 강연했어요. 정의는 뜨겁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차갑게 기록되는 거죠.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은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2023년 은희는 75이 됐습니다. 민들레 뜰은 마을의 명소가 됐어요. 어느 봄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행복해. 항상 그랬어요? 아니. 힘든 때도 많았지. 하지만 이겨냈어. 은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힘들 때가 올 거야. 그럴 땐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해가 저물었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렸어요. 작은 씨앗들이 멀리 퍼져나갔죠. 그날 밤 은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하늘 맑음, 오늘의 마음 평화, 내일의 희망 민들레처럼. 창밖엔 별이 빛났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였습니다. 민들레도 필 거고요. 삶은 계속될 거였습니다. 작고 단단하게 민들레처럼. 민들레 뜰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